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아침, 미국 커네티컷주의 뉴케이넌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조용한 주택가죠. 5월 특유의 화창하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이웃들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던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완벽한 날씨였죠. 이곳에 살던 제니퍼 듀로스는 5아이를 키우는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아침을 보냈을 거예요. 오전 8시, 제니퍼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뉴케이넌 컨트리 스쿨에 등교시켰어요. 그리고 딱 5분 뒤, 오전 8시 5분, 이웃집 보안 카메라에는 제니퍼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의 아침 일상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짧은 흑백 영상이 제니퍼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제니퍼는 이날 뉴욕에서 2건의 중요한 의사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워낙 철두철미해서 약속을 허투루 넘기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예약을 취소한다는 전화도 없었어요. 오전 11시 30분쯤 제니퍼의 집으로 출근한 보모 로렌 알메이다는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껴요. 집안이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던 거예요. 착오를 확인하자 상황은 더 이상했습니다. 제니퍼가 뉴욕 병원에 갈 때 타겠다던 고급 레인지로버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평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던 쉐보레 서버번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레인지로버가 없어져야 했어요. 예약된 차는 그대로 있고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없는 텅 빈 집.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집안 전체에 깔려 있었고 그때부터 보모의 불안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5아이를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녁 7시 무렵 보모와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를 받은 뉴케이넌 경찰이 저택으로 출동했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고급 주택가. 굳게 닫힌 차고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안쪽을 비추는 순간 그곳에는 숨막히는 현장이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 차고 바닥에 선명한 핏자국이 넓게 흩뿌려져 있었어요. 차고 문, 벽면, 주차된 레인지로버 겉면에도 붉은 피가 튀어 있었죠. 누군가에게 끔찍한 공격을 당했다는 명백한 흔적이었어요.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모두 제니퍼의 피였습니다. 근데 경찰을 더 소름 돋게 한 건 핏자국이 차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집안 거실을 지나서 주방까지 뭔가에 끌려간 듯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 싱크대 수전에서 결정적인 혈흔이 발견돼요. 그 피는 제니퍼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니퍼의 DNA와 당시 그녀와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포티스 듀로스의 DNA가 기괴하게 뒤섞인 혼합 혈흔이었어요. 가장 평화로워야 할 아침,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차고에서 벌어진 끔찍한 습격. 경찰은 즉시 남편 포티스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제니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남자와의 만남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작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로맨스였습니다. 제니퍼는 뉴욕의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명한 은행가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자선가였습니다. 특히 이모와 이모부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리즈 클레이본을 공동 창업한 엄청난 재력가였죠. 제니퍼 본인도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의 TC 예술대학원에서 글쓰기로 석사학위를 받은 지적인 작가였어요. 갈등을 싫어하고 내성적인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죠. 반면 포티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야심가였습니다. 터키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아테나에서 자랐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브라운 대학교를 거친 뒤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죠. 이후
코네티컷에서 최고급 주택 건설사 포어그룹을 차려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으로 사람을 매혹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타입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 동창이었지만 본격적인 만남은 훗날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 포티스가 첫 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제니퍼에게 몰래 이메일을 보내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맨해튼에서 제니퍼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코네티컷 부촌 페밍턴에 대저택을 짓고 정착합니다. 쌍둥이 2쌍을 포함해서 아이도 5이나 낳았죠. 아이들의 이름도 모두 그리스 정교의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였어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백만장자 가족의 표본이었죠. 커다란 집, 성공한 남편, 5아이, 그리고 조용한 교회 생활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가면 뒤에는 숨막히는 통제와 억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겨요. 갈등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평화와 안정을 원했던 제니퍼에게 남편의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공포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포티스는 아내의 삶을 옥죄면서도 자신은 더 독립적이고 화려한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제니퍼는 넓은 대저택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집은 커졌지만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2017년 더는 견디지 못한 제니퍼는 스탠퍼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5을 모두 데리고 남편의 억압을 벗어나 110km나 떨어진 뉴케이넌의 렌트하우스로 도망치듯이 이사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니퍼가 피를 흘린 채 사라진 그 착오가 있는 집이에요. 당시 제니퍼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서 살기 위해 내지르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 소송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압니다.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해치려고 보복할 거예요. 불행히도 이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포티스는 아내가 소송을 걸고 집을 나가자마자 보란듯이 자신의 내연녀를 페밍턴 대저택으로 불러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셸 트로코니스, 심지어 그녀의 전 남자친구, 아르헨티나 전직올림픽 스키 선수 사이에서 낳은 10살 딸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그렇게 미셸은 제니퍼가 10년 넘게 지켜온 집의 안방까지 차지하면서 제니퍼의 빈자리를 완전히 꿰차버렸어요. 10년 넘게 가까운 보금자리를 그렇게 짓밟혔을 때 제니퍼가 느꼈을 모멸감과 두려움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뻔뻔하던 포티스의 기세도 곧 바닥을 드러내요. 그가 운영하던 포어그룹은 겉만 화려했을 뿐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였죠.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18년 제니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친정어머니 글로리아 파버가 사위 포티스에게 거액의 소송을 겁니다. 과거 제니퍼의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자존심 같았던 아이들의 양육권도 모두 잃을 위기. 자신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산산조각 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남편,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이미 소름 끼치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포티스와 미셸이 머물던 페밍턴 대저택 안에서는 상상을 넘는 독설과 저주가 일상이었어요. 이를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은 포티스의 건설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파벨이었죠. 파벨은 제니퍼가 실종되기 몇 주 전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합니다. 포티스가 아끼던 반려견이 아파서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포티스는 제니퍼가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불같이 화를 냈죠. 아이들이 걔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분노가 튀어나오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미셸이 직원 파벨이 듣고 있는 앞에서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 미친은 그냥 걔 옆에 같이 파묻어 버려야 돼. 단순한 험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잔인한 폭언이었어요. 남의 가정을 깨뜨렸다는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인 듯 제니퍼를 향해서 깊고 서늘한 증오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포티스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치밀한 계획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건 한 달 전쯤 포티스는 직원 파벨을 불러서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제니퍼가 아이들과 이사한 뉴케이넌 저택의 외관 사진이었어요. 그러더니 집 주변이나 골목에 보안용 CCTV가 있는지 아느냐고 은밀히 묻습니다. 파벨은 이혼 소송 중인 사장이 별거 중인 아내의 사생활을 캐려는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죠. 타깃이 머무는 곳의 동선과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답사였습니다. 제니퍼가 사라지기 하루 전 5월 23일 포티스는 평소와 다르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려요. 다음날 아침 변호사와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절대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요. 혹시 파벨이 나타날까봐 거듭 강조하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포티스는 범행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회사와 집 주변의 시선을 치워야 했던 거예요. 보는 눈을 치우고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완벽한 빈틈을 만든 거죠.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이 이제 차가운 살인마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포티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범행 당일 아침,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타인의 외모를 복사합니다. 그 타인은 바로 전날 출근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해둔 직원 파벨이었어요.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아침, 포티스는 평소 타던 고급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근하지 않은 파벨의 빨간색 토요타 픽업 트럭을 무단으로 몰고 뉴케이넌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는 남의 차량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범행 며칠 전 갑자기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 나타났어요. 원래 포티스는 자기의 겉모습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돌연 머리를 민 거예요. 그리고 파벨이 건설 현장에서 즐겨 입던 낡고 더러운 작업복까지 똑같이 입었습니다. 파벨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사장님이 머리를 밀고 내 옷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왜 나를 따라하냐고 농담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목격되거나 흐릿한 CCTV에 찍히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파벨이 용의자로 몰리게 하려는 계산이었어요. 타인의 차량과 외모를 빌려서 만든 아주 잔인한 인간방패였던 거죠. 빨간 픽업 트럭을 몰고 뉴케이넌에 도착한 포티스. 트럭 진칸에는 자전거 한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니퍼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사각지대에 트럭을 세우고 자전거를 꺼내서 조용히 접근했어요. 나중에 수사관들은 현장 근처에서 그 자전거 타이어 자국을 발견합니다. 아침 시간,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 집은 비어 있었어요. 포티스는 제니퍼가 늘 주차하는 어두운 차고 안으로 숨어들었죠. 밖은 화창한 5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굳게 닫힌 차고 안은 짙고 서늘한 어둠뿐이었을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숨죽인 채 기다렸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올 아내를 말이죠. 그리고 오전 8시 5분, 제니퍼의 차가 차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무방비 상태로 내리던 제니퍼를 향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포티스가 튀어나와서 끔찍하게 덮친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내, 그 아내를 제압한 뒤 포티스는 피투성이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고 바닥과 벽, 차문에 튄 핏자국은 공격의 흔적이었고 주방 싱크대 수전에 남은 두 사람의 혼합 혈흔은 공격 직후 피를 씻어내고 뒷수습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흔적이었어요. 오전 10시 25분, 이웃집 보안 카메라에 또 하나의 장면이 포착됩니다. 제니퍼가 평소 몰던 쉐보레 서버번이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저 제니퍼가 다시 외출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제니퍼가 아니라
남편 포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제니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서버번 안에 제니퍼의 시신과 범행 흔적이 묻은 청소 도구들이 함께 실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포티스는 아내의 시신을 싣고 집에서 약 4.8km 떨어진 웨이보니 파크 인근 도로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인적 드문 길가에 차량을 버려둔 채 떠났어요. 차로 달리면 몇 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공원 근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그토록 가까운 곳에 유기할 만큼 그는 뻔뻔하고 오만했습니다. 범행 직후 포티스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을 거예요. 알리바이도 차량도 외모도 치밀하게 조작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놓친 눈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포티스가 뉴케이넌 차고에서 범행을 저지르던 그 시각, 내연녀 미셸은 페밍턴 대저택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포티스가 일부러 집에 두고 간 휴대폰을 지키고 있었죠. 포티스의 친구에게 전화가 오자 자연스럽게 대신 받으면서 포티스가 집에서 자신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가짜 알리바이를 공모한 거예요. 하지만 그 얕은 거짓말은 그날 저녁 하트포드 시내에서 무너집니다. 5월 24일 저녁 7시 30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던 하트포드 시내.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서행을 하다가 쓰레기통 앞마다 멈춰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를 부지런히 버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포티스, 조수석에 탄 여자는 미셸이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자세히 보면 미셸은 단순히 조수석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 바닥에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고 포티스가 봉투를 들고 쓰레기통으로 갈 때는 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도 찍혔습니다. 그녀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었어요. 두 사람은 70km나 떨어진 하트포드 시내 전역을 돌면서 30곳이 넘는 대형 쓰레기통에 검은 봉투를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도시 곳곳에 분산시켜서 영원히 없애버리려던 속셈이었을 거예요. 경찰은 CCTV 동선을 따라서 쓰레기 수거함을 뒤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들이 버린 봉투 안에서 피에 젖은 옷가지와 피 묻은 청소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죠. 혈흔은 제니퍼의 피였습니다. 게다가 봉투 안쪽과 함께 버려진 장갑에서는 포티스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 증거가 잡힌 거예요. 하지만 진짜 스모킹 건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죠. 포티스가 직원 파벨의 트럭을 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죠. 범행 직후에 포티스는 파벨에게 트럭을 돌려주면서 강압적으로 당장 세차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차만으로 핏자국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며칠 뒤 포티스는 파벨을 집요하게 압박하면서 명령했어요. 트럭 앞좌석 시트를 당장 뜯어내고 무조건 다른 걸로 교체해라. 심지어 자신의 창고에 있던 제니퍼 명의의 부서진 포르쉐에서 고급 가죽 시트를 뜯어와서 파벨의 낡은 작업용 트럭에 억지로 끼워 넣으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봐도 기괴하고 이상한 짓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장의 예민함에 파벨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포티스의 지시대로 헌 시트를 버리지 않았죠. 원래 있던 트럭 앞좌석 시트를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집 창고에 숨겨둔 거예요. 훗날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파벨은 이 시트를 자발적으로 제출합니다. 수사관들이 정밀 감식한 결과 낡은 직물 시트 깊숙한 곳에서 미처 닦이지 않은 제니퍼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던 사장의 음모를 눈치챈 한 직원의 기지가 살인마의 목줄을 쥐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잡히겠구나 싶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요. 이 범행은 이혼 소송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포티스에게는 오랜 친구이자 이혼 소송을 도와주던 변호사 켄 마위니가 있었어요.
그가 소유한 외딴 사유지, 인적이 드문 총기클럽 숲속에서 소름 끼치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기 직전 누군가 그 숲속의 땅을 얕게 파놓은 거예요. 구덩이 안에는 시신의 손이나 냄새 제거에 쓰이는 석회가루 2자루가 있었고 커다란 파란색 방수포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신을 묻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비밀 무덤처럼 보였어요. 더 무서운 건 제니퍼 실종 뉴스가 퍼지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무덤이 급히 메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포티스와 미셸만의 범행이 아니라 법을 잘 아는 변호사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공모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수사망이 좁혀오던 2020년 1월, 포티스와 미셸, 그리고 변호사 마위니에게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정식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경찰의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을 채우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포티스는 사법부의 심판을 비웃듯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2020년 1월 28일, 그날은 포티스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긴급 법정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중요한 자리에 포티스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은 급히 패밍턴 대저택으로 출동했죠. 굳게 닫힌 차고 문을 강제로 열자 안에는 시동이 걸린 고급 SUV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배기구에는 진공청소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호스의 반대쪽 끝은 창문 틈을 통해서 차량 내부로 들어가 있었어요. 차 안은 일산화탄소로 가득했고 포티스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죠. 사법부의 심판을 받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비겁한 선택이었어요. 발견 직후에 포티스는 헬기로 뉴욕 자코비 메디컬 센터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옅은 맥박을 유지했고 뉴욕에 있던 5 아이들도 병원으로 찾아와서 의식 없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지켜봐야죠. 하지만 이틀 뒤인 1월 30일, 그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반성도 사과도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뻔뻔한 내용뿐이었죠. 그는 끝내 시신의 위치를 말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을 쥔 주범이 혼자 도망치듯 죽어버리면서 제니퍼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엄마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끔찍한 진실 앞에 남겨진 5 아이들. 딸이 차가운 어딘가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견뎌야 했던 80대 친정어머니 글로리아 파버. 유족들의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비극 속에서도 남겨진 이들의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티스의 내연녀 미셸의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셸은 재판 내내 자신은 포티스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배심원들과 판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3월 미셸은 살인 공모를 포함한 6개 혐의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같은 해 5월 31일 판사는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20년. 그중 최소 1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고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이유는 명확했어요. 수사 초기부터 말을 바꾸면서 혼선을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입혔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제니퍼가 실종되기 전 숲속에 비밀 무덤을 파놓았던 변호사 친구 켄 마위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5년 6월 13일 가장 최신 판결 결과예요. 수년간 끈질긴 수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마위니를 살인 공모죄로 묶을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무덤의 흔적도 있고 정황도 너무 확실했지만 직접 살인을 모의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언이 부족했던 거예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답게 마위니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알포드 플리라는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혐의를 인정하진 않지만 유죄 판결은 수용하겠다라는 기형적인 법적 타협이에요. 그 결과 마이니는 무거운 살인 공모 혐의를 받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법방해 경범죄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고작 11개월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GPS 전자발찌를 훼손한 탓에 이미 구치소에 11월 넘게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시간 복역, 즉 이미 형기를 채웠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즉시 석방됩니다. 살인의 끔찍한 무덤을 준비한 핵심 조력자로 의심받던 인물이 보란듯이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주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범 중 한 명은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 비극 속에서 제니퍼가 남겨진 아이들과 사회에 던진 마지막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미셸의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던 무겁고 숙연한 법정. 단상에 선 사람은 훌쩍 커버린 제니퍼의 5 아이들이 아니라 사건 당일 텅 빈 집의 서늘함을 가장 먼저 감지했던 부모 로렌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피해자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5 아이들의 참담한 심정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의 부재는 우리 삶에 영원히 메어지지 않을 거대한 구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마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평생 그리움 속에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백. 그 가슴 아픈 진술이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자 뉴스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현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잔혹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된 뒤 5 아이들은 뉴욕에 있는 외할머니 글로리아의 품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2023년 10월 무렵 글로리아가 이미 80대의 고령이었다는 점이에요. 커네티컷주의 법에 따르면 실종자가 법적으로 사망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7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80대 노모에게 7년은 너무 길고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혹한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손주들이 제니퍼의 유산이나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해서 법적 미아가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아는 법원에 가슴 아픈 요청을 합니다. 7년이라는 실종기간 제한을 깨고 내 딸을 지금 당장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달라고요. 딸의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남은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은 이미 죽었다 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증명해야 했던 80대의 노모. 이 모순적이고 뼈아픈 상황을 지켜보던 법원은 결국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여 제니퍼에 대한 조기 법적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남긴 흔적은 가족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제 사회를 지키는 거대하고 단단한 방패로 다시 태어났죠. 사건 발생 2년 뒤인 2021년 6월 28일, 커네티컷 주지사는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합니다. 바로 제니퍼법. 이 법은 제니퍼 듀로스와 2007년에 커네티컷에서 남편에게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 제니퍼 마그나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이 법이 만들어낸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과거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신체적인 폭력만 떠올리기 쉬웠어요. 하지만 제니퍼법은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배우자의 인간관계를 고립시키고 경제적인 돈줄을 쥐고 흔들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협박하는 행위, 때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숨막히는 정신적 통제 자체가 명백한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생전에 제니퍼가 블로그에 남겼던 고백이 있었죠. 갈등이 무섭고 두렵다.
넓은 저택 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녀의 고통.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강압적 통제였던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 차고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고 아직도 차가운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제니퍼 파버 듀로스. 비록 그녀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가족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제니퍼라는 이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폭력에 갇힌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